자,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고 오신 건지 아니면 다 내년 시험을 위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하셔서 오셨는지, 대상이 항상 진행하다 보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시험을 보신 거를 가정으로 제가 풀이를 하고,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업을 들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풀이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닐 테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란 건 항상 그래요.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조건 하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그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의 수준을 평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1회부터 8회까지의 우리의 시험 문제를, 근데 1회, 2회, 3회 때는 뭐 사실 초창기 시험이라서 좀 제외를 하고, 최근 한 4, 5년간의 시험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시험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한 데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순서대로 1교시가 절차론을 시험 보니까 저는 절차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1번 문제가 길잖아요. 그래서 물음 1번만 본다면 일단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절차론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그럼 신뢰보호 원칙이 4조에 나와 있어요. 4조 2항에.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 기본원칙 4조 2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신뢰보호 원칙 요건에 비추어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라는 거는 절차론에 있는 신뢰보호 원칙의 내용을 우리가 분설해서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지만, 일단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판례의 요건을 인용되는 것을 분설해서 요건이라는 것이 행정법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건 2번을 그냥 집어넣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썼을 때에는 1번 신뢰보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3개의 문장을 쓰셨으면은, 요 3줄의 문장을 쓰셨으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그대로니까요. 자, 그래서 법령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믿고 행동을 했을 때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과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의 관행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허가 신청을 2번을 했고, 그 허가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은 내가 신청할 때마다 2번 정도의 허가를 내려준 것이 과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의 관행이 형성되겠느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행이 형성된 건 아니라서 선행 조치가 있었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보호할 만한 우리가 신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4조 2항에 불리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행정청에서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의 여건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증가해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불허가를 내려줬다면은, 그러면 그만큼의 공익의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불허가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시험 문제가 행정절차법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쓰는 문제가 나왔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보호라는 그 말 자체를 모르진 않으셨을 테고,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수가 있었느냐? 그럼 2차례 허가를 내려준 게 신뢰일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면은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음 2죠. 기출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전통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많이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는 하죠. 자, 일단 저는 모범 답안, 강사의 모범 답안이라서 사전통지, 그리고 양가로 1번의 대상, 그 다음 양가로 2번의 면제사유, 우리가 많이 외웠던 그 면제사유까지 썼어요. 근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면제사유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난 면제사유 안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면제사유는 약간의 가점, 그러니까 약간의 추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일 테지 우리가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사전통지 대상은 무조건 쓰셔야죠. 사전통지는 권익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 절차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우리가 불허가 처분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부 처분이에요. 그러면 거부 처분이 과연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저도 또 역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견해에 대립해서 부정설, 긍정설 길게 썼어요. 자, 안 쓰셨어도 아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뭘 쓰셔야 돼요? 판례라고 하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판례죠. 그 판례는 꼭 쓰셔야 돼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권익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권익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은 권익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권익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익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권익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거부 처분은 뭐예요? 당연히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안 해결에서는 사전통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자,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거예요. 사례 문제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문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썼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은 정보공개법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의 권리구제수단은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은 아직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써야 되는 거는 저는 길게 썼어요. 각각의 답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1번의 제3자 비공개 요청. 우리가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았다 하면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한 줄 써주시면은 우리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 3점, 4점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2번 예방적 금지 소송 같은 거는 안 쓰셨어도 돼요.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답안이어서 썼고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쓰셨다면 충분히 1, 2점 정도의 추가 점수는 있을 거예요. 자, 3번 굉장히 중요하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별도의 목차를 쓰자라고 했어요. 사실 별도의 목차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별도의 목차를 쓰자고 강조했던 거죠. 자,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30일의 기간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걸고 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처럼 이의신청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별 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야지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개별 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그 이의신청 절차는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자,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문서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보공개 심의회가 개최돼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죠. 결정기간은 똑같이 7일에서 777 날짜 3개를 못 쓰셨어도 상관없지만, 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3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7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기간 7일은 못 쓰셔도 되겠지만은 청구할 수 있는 7일은 써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정보공개 청구인은 30일이죠. 근데 제3자는 7일로 짧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7일을 꼭 쓰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에 양가로 1번 이의신청 청구에 있는 7일, 그거를 쓰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요. 단어만 들어가시면 돼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저는 길게 썼지만 이렇게 우리가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어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1번, 3번, 4번, 5번의 목차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살짝의 설명 그 정도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기가 막혔죠. 행정조사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행정조사 방법. 답안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은데요? 예, 더 써도 되는데 제가 많이 줄였어요. 도대체 이거를 출제한 분은 시간 내에 다 쓰실 수 있는지. 그러면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까지 썼어야 되나요? 이건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보시면은 3장에 조사 방법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조문이 쭉 나와 있어요.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 그 다음에 현장조사, 시료 채취, 자료 영치, 그 다음에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썼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사무관리론에서 정책연구 과제 선정에 대해서 쓰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끝도 없이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시간 되는 대로 다 쓰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하고 너무 폭넓게 내니까 뭘 쓰라는지 몰라가지고서 못 쓰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요구, 현장 조사, 시료 채취, 자료 등의 영치, 그 다음에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 중요한, 제가 수업 때 중요하다고 했던 거 부분 위주로 우리가 쓰셨으면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 쓰셨어야지, 이것까지만 쓰시면 돼요가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쓰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부칙이 있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부칙이에요, 이게. 부칙인데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했어요. 부칙인데. 그죠? 그래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관어사업 제한과 고액 상습 체납자 제한. 저는 뭐 절차까지 쓰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념과 그 다음에 요건 정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3회 그 다음에 1년 500만 원 다 엔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3회를 뭐 했거나가 아니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1년 경과하였으며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관어사업을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 고액 상습 체납자도 마찬가지예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고 감치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재차 감치할 수 없죠. 그리고 요건은 이것도 3년, 1년, 그 다음에 1천만 원이에요. 자, 그 정도 쓰셨으면은 합격이 아니라 뭐 좋은 점수를 받는데도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못 썼고 이 문제는 잘 썼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항상 많이 들어요.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못 쓴 문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못 썼다면은 그렇다면은 못 썼지만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쓴 문제가 다른 사람들도 잘 썼다면은 잘 썼지만 점수는 박하게 나와요. 논술형 시험은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몇 점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답을 내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또 여쭙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건 채점을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 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객관식하고 틀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썼구나. 그 다음에 비율대로 본다면 그리고 예년에 본다면 한 3문제 정도 5문제잖아요. 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좀 그래도 많이 정확하게 썼다. 그리고 나머지 1문제 정도는 우리가 조금 틀렸지만은 얼추 비슷한 거 썼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이라면은 50점 초반대가 나와요. 50점 초반대가. 그런데 가끔 폭탄을 터뜨리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절차론이라면 그렇게 썼을 때 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내 과목을 봤을 때 내 과목의 과목당 모든 문제의 수준이 좀 다 어떻게 보면 좀 평이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다. 난이도가 비슷했다. 그래서 한 과목을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점수별로 꽈락이 넘으면은 점수를 줄 것 같아서 모든 과목을 다 조금씩 박하게 매길 것 같아요, 점수를. 그러니까 좋게 매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수는 박하게 매길 것 같아요. 그래도 3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썼고 1문제 정도 비슷하게 썼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40점 후반에서 50점 초반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오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이죠.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뭐 기사에도 떴다면서요. 사무관리론 1번 문제가 불이탈하고.
브리타는 맞죠. 브리타는 맞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물음 2번을 왜 못 쓰셨을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자, 일단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입법주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입법주의 쓰시면 돼요. 자,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점수 차이가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채점을 한다면 똑같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표백주의와 요지주의를 택하는 학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표백주의는 표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몰라도 표시만 하면, 내가 그냥 작성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표백주의다, 뭐 이런 우리가 단어가 들어갔으면 해당되는 점수는 다 받을 거예요. 자,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지금은 민법상 격지자간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는 민법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우리가 공문서든 사문서든 발신주의를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도달주의는 말 그대로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대부분 우리 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 도달에 대한 어떤 개념의 정의, 그 다음에 판례들의 표현, 그런 거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주의를 쓰라고 했지 우리가 도달주의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달주의를 대부분 택하고 있다. 그 정도 쓰시면 돼요. 요지주의요. 요지주의는 내가 보냈어도 상대방이 받아서 정말 읽어야 된대요. 정말 읽지 않으면은 효력이 발생 안 한대요. 그러면은 수령을 했는데도 나는 안 읽었어 라고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면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택하는 학설이 없죠. 택하는 그런 견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길게 썼어요. 저는 길게 썼지만은 모범 답안, 그것도 역시 강사기 때문에 길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단어의 각각의 목차의 한두 줄의 설명, 그 정도면은 아마 점수가 고득점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못 쓰신 분들이 거의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1번 문제는 못 쓰셨어도 당락에 좌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물음 2번. 자, 일반적인 그런 문서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요. 입력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공고문서는요. 별도의 효력 기간을 정했다면 모를까 사무관리론에서는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끝이에요. 5일은 최소한의 주지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 발생일을 5일 이내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덧붙여 주신다면, 물론 편람에도 나와 있어요. 덧붙여 주신다면 행정절차법에 처분에 관련된 문서는 뭐라고 했어요? 14일이죠. 그것까지 덧붙여주면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뭐예요? 그냥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입력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5일이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한 5줄, 6줄? 그 정도 쓰시면 합격하는 좋은 점수를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제가 1번에 물음 1, 물음 2를 강사니까 길게 썼죠. 실제 답안지를 쓴다면은 두 개를 합쳐서 한 페이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썼다면.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썼다면. 이렇게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선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3번, 4번을 제가 풀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한 거에서 나왔어요. 그냥 너무 중요하다고 한 것에서 나왔죠. 온나라 지식 시스템, 지식행정이요. 지식행정이 개념 쓰고요. 그 다음에 온나라 지식 시스템에 우리가 개념과 기능. 자, 제가 줄여서 많이 했고, 모의고사로 올해 한 두어 번은 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업무편람이요. 업무편람에서 다 빼고 제가 개념하고 종류하고 작성 및 활용 요건만 외우자고 했잖아요. 저 그거 그대로 나왔고,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마 시험장 갔으면 사무관리에서 좋은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업무편람하고 행정편람하고 직무편람의 개념이 저는 진짜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외워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했고, 마지막 모의고사일까요? 아마 제가 무조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참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점수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아무리 찍었어도 그 다음에 시험을 5번, 6번을 냈어도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해서 강사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썼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이거 잘 쓰셨으면 점수 좋게 나오실 거예요. 4번 고충민원을
공부 안 하고 들어가시지는 않았겠죠. 자, 고층 민원은 여러분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두 개, 제가 한 2개 정도 뽑을 때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 처리랑 고충 민원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저만 뽑는 게 아니라, 누구나 꼭 했죠. 고충 민원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아마, 올해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한 게 무조건 나왔어요. 항상 매년 징크스 같이 무조건 나온다고 한 건 안 나왔는데, 업무 편람, 지식행정, 그 다음에, 고충 민원 이렇게 무조건 나왔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찍지를 못해가지고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1번의 물음 1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강의 때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뒤로는 좀 많이는 안 하니까. 근데 물음 2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제가 높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매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이 답안을 나눠드리고 외우고 똑같이 시험을 봐도, 천차만별의 답안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답안을 나눠드리고, 이거 외워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해진 거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문구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사의 답안과 비슷하게 썼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봤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그렇죠. 1번 물음 1, 그러니까 40점짜리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물음 문제 2, 온나라 지식 시스템 있죠. 자,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 편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무관리론은 편람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체크하실 필요 없죠. 합격을 하셔서 이제 행정사가 되실 텐데. 근데 이제 이 수업은 내년에 공부하는 분들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편람을 사무관리론은 좀 챙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정말 1년에 걸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